라디오 반민특위 39회 이재명 현상과 박근혜 하야 2부는 이승만 하야 이승만 하야에서 뭔가 지금 그때를 보면서 좀 우리가 배울 교훈이나 방향 이런 걸 좀 찾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016년인데 1960년대 시대상도 상황도 당시 비슷하다. 좀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네. 또 껴 맞추는 거 아니야? 아니 GDP만 좀 차이 나고 똑같다. 그래봐야 자료 본 거예요. 자기가 뭐 75년생이 뭐. 네. 뭐 똑같더라. 실제로 보면요, 내 여기서 아까 그 한 가지 법칙을 하나 찾았어요. 하야의 법칙? 네, 하야의 벤젠 법칙. 말고 혁명의 법칙. 네, 시민혁명의 법칙인데 보수 정권이 진보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잖아요. 네. 탄압을 하잖아. 보수 정권이 진보 정당을 없애면 2년 뒤에 혁명이 일어나. 어머, 그러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찾아낸 거예요? 아니면 제가 찾았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빨리 이름을 정해. 이름을 정해야 남이 못 써. 알겠습니다. 과계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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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계법칙 1. 네, 과계법칙 1. 예전에 저희 학교에 또 학교 그거 계속 합시다 우리. 과계법칙 10개면 라반트 흥한다. 진짜. 저 느낌이 딱 오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에 그 저희 학과의 교수님이 실제로 노벨상에도 약간 후보에 물망이 오르던 그분이 그분이 찾아낸 이제 공식이 있어요. 에스킴스 리액션이 있는데 그게 대학 교재에 들어간다니까. 아직 라반트에서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과계 법칙으로. 네. 그럼 1부에서 얘기한 제 꿈도 제가 꿈 얘기를 그러면 저도 10개 딱 해가지고 꿈 그렇게 자줄 거예요? 네? 꿈 그렇게 자줄 거예요? 진짜 꽂히면 꽂히면 무조건 꿈에 나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을 붙이면 Quacks First Law of Revolution 이래가지고 딱 좋아요. 전 이제 영어 농담 안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번에도 말려서 한 거예요. 자, 보수 정권이 진보 정당을 해산시키면 2년 뒤에 시민혁명이 일어난다는 게 첫 번째가 바로 4.19 혁명이에요. 그때가 58년입니다. 5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름도 똑같아. 진보당. 진보당이 진보당. 그래서 58년에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그때는 당수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다 대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축산 조봉암 선생님을 완전한 이제 간첩. 그래서 완전한 간첩이 아니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탄압을 했죠. 그러면서 진보당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는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4.19 혁명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봉암 선생님이 계시고 진보당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과연 이승만 자유당 세력이 3.15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겠냐.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고 브레이크가 풀린 열차가 돼가지고 제멋대로 부패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부정비리로 달려가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당한 게 2014년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당하고 나서 최순실의, 아마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대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2년 뒤에 2016년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게 4.19와 완전히 흡사하다. 그러네요.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4.19 혁명을 일구어낸 근본 배경이 아니죠. 이제 가장 직접적 계기가 3.15 부정선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박근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잖아. 부정선거로 당선됐죠. 논란이 아니죠. 부정선거는 맞는 거고. 그죠. 네, 부정선거. 그 규모나 개입이 어느 정도에서 광범위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그거 때문에 원세훈이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지금 복방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2012년 부정선거 백서싸고 감옥 가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저한테 계속 문자 오는데 라반도 출연하고 싶으시다고. 언제 한번 하면 좋겠는데. 저희 연구소도 부정선거 백서 썼는데. 네. 근데 이분은 그걸로 감옥 갔고 연구소는 건재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그렇습니까? 정확하니까 집어넣겠지. 그럼 저는 이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계시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그걸로 감옥을 가신 거. 근데 지금 이 전국에서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부정선거. 보세요. 아까 정치 현황이 같다 그랬죠. 근데 국제 관계도
4.19 혁명 상황과 지금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4.19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말이 되잖아요. 50년대 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의 초기 단계라기보다 사회주의권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스탈린 정권이 실질적으로 초기에 물론 이제 국가 관료형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경제 건설을 해냅니다. 해내고 중국이 우리가 흔히 공산화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중국 혁명이 성공을 한 게 1949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1950년대에 뭐 중국 경제는 피폐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서게 되고 그 아래에 동남아 전체적으로 아시아 진영의 사회주의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38선 위에 북한에서, 38선이 아니죠, 휴전선 위에 북한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60년대가 접어들면서 북한이 사실상 공업 생산액이 이를테면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이런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공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GDP를 초과하지 못했는데 북한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크게 봤을 때 이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아니 저 전쟁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100년간 저기는 석기 시대의 수준일 거라고 메가더가 장담을 했는데, 그죠. 평양에 한국 전쟁 끝나고 평양에 건물이 2채 남았었어요. 그죠. 이게 말이 전부 되냐? 다 완전 초토화되고. 근데 지금도 양상이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도 유사해요. 급격한 발전이죠. 60년대는 소련이 부상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서울 시민에게 물어보십시오. 향후에 미국과 맞짱 뜰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라 그러면 전부 다 중국이라고 그러지.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국민들은 저는 거의 없을걸요. 아마. 가끔 있던데.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미국과 맞짱 뜬 나라. 네, 그렇죠. 근데 미국과 맞짱 뜬 나라 중에 미국과 싸우는 나라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대등한 위치에서 G2로 불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더 빨라질 거라 그러더라고. 네.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이나 이런 데 추월할 시기는 매년 분석 때마다 점점 땡겨지더라고. 이미 뭐 넘어섰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미국에 맞서가지고 아니 저 이야기하는데 집중 좀 하세요. 역으로 또 네. 미국에 맞서가지고 이제 물러서지 않는 나라는 북한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셨을 때 미국의 하나의 대항하는 이제 대항하는 진영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국 반에 그 시절과 유사하다. 60년대와 유사하다. 뭐만 했다면 빠래 이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 현황도 유사하다. 경제 현황도. 요즘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정권의 정책, 대외 정책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좀 충격적인 보고서도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가 원래 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텔레방에 좀 올려서 공유 좀 해요. 혼자 보지 말고. 오늘 봐가지고. 영문이에요? 네. 됐어요 그럼. 아니 그냥 예.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의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쌍둥이 적자를 타파하려는 거와 그 유사한 구조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 타겟은 한미 FTA. 한미 FTA를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상당히 많은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미 FTA를 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부속 합의를 체결해 나가는 방향을 요구할 거다. 왜 부속 합의 하냐? 재협상 안 하고 재협상을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속 합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이 환율에 개입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환율 정책에다가 공격을 할 것이고 환율 조작 그리고 이제 무역 보복 이런 부분은 적대화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말미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2018년이나 2019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트럼프 들어가고 100일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니 그 쓴 사람이 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마커스 놀랜드라고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 헷갈려. 헤리티지인지 브루킹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런 한반도 분석 전문가죠.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이제 무역 흑자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19 때 보면은 어떻게 됐죠? 이승만 정부 때 계속 이어오던 원조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의 근 30%를 미국 원조로 충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원조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재벌에게 불화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국가 예산을 운용을 했죠. 그걸 대충자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의 경제의 근 3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뭉태기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 그리고 국제관계 등의 부분들이 4.19 전국과 지금의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전국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드 배치한다고 껄떡대다가 지금 중국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문화 영역에서 한류 경계령은 다 내려졌고 차후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롯데도 지금 그 성주 그 국가한테 넘겨가지고 바로 찍혀버렸죠. 찍혀가지고 뭐 세무조사 받고 막 난리래요.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 이게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이 판국이 1960년과 너무 유사한 뭡니까? 못 살게 했다 가라보자. 아 무섭네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국제 관계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정치 현황도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경제 문제가 완전 크게 완전.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자기 보호무역주의를 완전 전면 여기다 적용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면 한국 내 지금 자본 운영 이런 데서도 투기 자본 이런 게 쑥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 청문회 출석했던 사람들 물론 재벌은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만 들어있지는 않는데 뭐 그래가지고 웬만한 재벌들 다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예, 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자본들이나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골 때리는 것이 이제. 저는 뭐 자본으로 뭐 골 때릴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지. 자본이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살기 점점 어려지고 그런 월세도 면으로 오를 그런 거야. 거지. 근데 뭐 직접 투자 부분이나. 아니 근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이제 자산가들은 바로 있는 자산가들이 미국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반미 투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국민들을 쥐어짜지. 트럼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이제 이승만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책을 바꾸는 거였잖아요. 사실 정책을 요렇게 바꾸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책을 이렇게 바꿔보자를 넘어서 미국도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 문제 아닌가, 방향은 필연적인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게 만약에 근데 트럼프 100일 이내에 되는 거면 지금 한국의 이 혼란한 정치 정국이랑 완전 딱 맞물려 버리는데. 그죠. 예. 근데 박근혜가 만약 하야하고 경제가 폭탄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요 하야 정국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승만의 하야도 결국은 주한미대사 당시에 메카나기 주한미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야를 시켜놓고 아마도 신흥 군부 세력, 이건 까놓고 말해서 닭깎이 마사오죠. 닭깎이 마사오라 갈아치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쨌거나 박근혜 탄핵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세월호, 이번에 촛불 집회 때 저녁 7시에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상징하는 의미로 저녁 7시에 소등을 했죠. 그때 왜 주한미대사가 불을 왜 꺼지는 거요? 뭐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발표했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그게 더 이상해. 동참한 바 없다고 했고. 그게 더 이상하잖아. 계속 질문을 하니까 기자들이 동참한 거 맞냐 계속 질문이 가니까 오늘 공식적으로 동참한 것 아니다, 불끈 사실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진이 하나 찍혔었던 건데 뭐 약간 뭐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진위가 무엇이 됐던 간에 미대사 간의 입장은 그런 거였고. 오히려 차라리 조명이 그때 이상하게 꺼졌더라. 한국 정부에게 문의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 뭐냐.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뭐 미대사 간에 뭐 불을 끈 건 맞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불을 끈 게 그냥 직원이 끈 건지 미대사관이 뭐 이렇게 해갖고 끈 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대사관이 끈 건 아니다 이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불 끈 적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메시지 말고도 우리 촛불 집회 처음 시작할 때 뭐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만 뭐 그 리포트 대사가 그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광화문 일대를 산책하지 않았습니까? 강아지인지 개인지 모르겠어요. 개. 닭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큰 개인데요. 그레스비. 예, 어쨌든 키우는 애완견을 데리고 크진 않아요. 다리 짧은 그 종을 뭐라 그러지? 아무튼 몰라. 개 뭐 있어요. 하여튼 뭐 있어. 근데 하여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이 뭔가 친밀함을 과시하고 뭔가 이 장소에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기 위한 제스처는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왜 우리 이승만 때도 그 주한미 대사가 뭐 3번인가 경무대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찾아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뭐 나중에 부인했다 그래도 원래 이제 정치가의 정설이지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 정계가 이제 독감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은 제스처 하나고 오보로 된다고 해도 이미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위 자체가 미국 한국에서 미국인 느끼는 거랑 미국에서 한국인 느끼는 거랑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기사는 좀 지워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이제 뭐 한국에서 고위 관료가 이제 트럼프 쪽에 선을 대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쪽에서 한국의 죽은 관료가 대화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기사도 나왔다가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막 회자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나 반향 그리고 미국 내 언론들의 동향을 딱 보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대한민국 산다고 말을 못하겠는 정도라는 외국은 거예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왜냐면 사실은 박근혜가 정말 그 무속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외국에는 미국에서는 무속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샤머니즘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 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과 달라. 우리는 워낙 이제 토속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거부 반응은 아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 그죠? 영국에서 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맨 처음에 프랑스 외무장관 이름을 아냐고 물었어요. 그들이 뭐 내 친구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이름 아냐 하니까 갑자기 영국 외무장관이 화를 내면서 지금 나랑 뭐 하는 거냐고 나 안 한다고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 이름을 몰라가지고 화를 낸 건가?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나 그 사람하고 엮이기 싫다라고 해서. 입에 담기 싫은 거. 왜 그랬냐면 그 아나운서가 그다음 말이 있었어요. 왜 물어보냐면요. 혹시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해서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 소리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때도 웃겼잖아요. 트럼프가 선거 때 그 한국의 뭐라 그러지? 박근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루머라는 설도 있고. 루머라는 설이 그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그 조대위를 찾으러 미국에 갔잖아요. 그 세월 7시간을 밝혀진 네, 간호장교 찾으러 갔는데 그 뭐 거기서 논란이 있었죠. 뭐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을 했네 어쩌네 뭐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한국계 미국인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안민석 의원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거기서 도움을 받고 뭐 조대위를 만나는 과정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계 미국인들도 미국에서 너무 창피한 거야. 그것도 이상해. 세월호 7시간에 연관돼 있는 간호장교가 왜 미국 가 있어? 미국에 뭐 연수를 갔다고 하는데 꼭가 미국 가요. 연수를 갔다고 하는데 원래는 밖에서 살고 있었대. 그 조대위라는 애가 원래 그 미군 기지 말고 그냥 밖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했대. 넉 달 동안 4번 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안으로 그 아예 지금 미군 기지 안에 영내에서 살고 안민석 의원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조대위 옆에 한국에서 온 또 군인이 또 있고 지금은 또 아예 연락이 안 된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4.19 혁명 전야와 지금 2016년 촛불 전야는 심통하게 4.19랑 지금은 어때요? 똑같죠. 4.19 항쟁과 지금은 또 항쟁은 지금은 우리가 오늘 또 인터뷰도 특별히 또 우리 곽 PD가 수고하셨어요. 인터뷰도 있지 않습니까? 4.19 혁명 당시에 경무대로 진격하셨던 그 원로 선생님을 직접 저희가 이 사진 보고 섭외했어요. 이 4.19 하면 교과서에 다 이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까이 여기서
지금 앞에 맞아. 써서 실제로 싸우시는 그 상수도관을 네, 상수도관을 밀고 경무대로 내자동 진격하시고. 노타를 지나서 경무대로 진격하자.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진격을 해야 된다 반드시. 네. 상수도관을 말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60년에 모범을 보이셨던 홍가표 선생님. 예. 네. 이때 서울대 학생이었다고 네. 하십니다. 생각이 나는 거야. 안 날 수가 없지. 그게 56년 전 얘기인데도 여기가 그렇지, 여기 그렇지, 여기. 이게 그때 경무대 그때 동국대생들하고 같이 그치 갈 들어가. 이게 여기 밑에 이게 상수도관. 상수도관.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내자동 사거리 해가지고 그렇지.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가니 거기가 통이동이야. 지금도 통이동길이라고 하잖아. 통이동길. 그러니까 이제 그 효자동길이 통이동 통해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이고 현재 광화문에서 이제 효자로 이렇게 꺾일 때 요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하나 있었고 예. 중간에 하나 있었고 경무대 입구에 하나 있었고 이제 바리케이드가 3개를 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한국일보 유명한 사진. 한국일보가 한 거. 이게 처음에 밀은 거야 이게. 이거 밀자. 그때는 지휘관이 따로 없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먼저 뭐 하자 그러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따라서 하게 돼 있어 이게. 동국대 학생들이 탁 쳐들고 구보로 막 들어오는데. 뛰어서. 그렇지. 거기 숫자가 많지.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바로 그 따라서 동성고등학교가 들어온 거야.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 주공격 무기는 저쪽에서 하는 거는 최루탄이야. 국회의사당에서로 몰려들던 이제 학생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돌아다 보니까 머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냥 그 큰 꽉 메어가지고. 다들 사람 학생들이 이제 그 어저께 또 여전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또 머리가 그렇게 쫙 깔렸는데 틀린 거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울긋불긋하게 틀리지. 그래서 공격을 시작해서 첫 번째 바리케이트를 이제 뜯어냈는데 거기서 내가 꼭 여기도 많이 썼지만 딴 데는 4.19 그 현장에서의 그 싸움에서 지금으로 보면은 양아치 구두닦기 이제 그 소년들이야. 근데 학생들보다 훨씬 더 용감히 싸웠지. 위험한 거 그냥 먼저 바리케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잡아당기고 그냥 뭐 도로 주워서 던지고 하는 거. 우리도 물론 이제 덩치가 걔네들고 크니까 뭐 막 싸웠지만 그 사람들의 싸움을 나는 잊질 못해. 뭐 구두닦기 하시는 중국집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구박받던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가 훨씬 용감성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야, 참 대단하다. 그때 가지고 있던 총은 내가 알기로는 칼빈 총이야. 칼빈 총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알기는 그런 것 같은데 서너 줄로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옆으로 서가지고 우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집총을 하고 공포만 그냥 쏘고 있어서 공포. 실탄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최루탄을 이제 이쪽으로 발사하고 그런 건데 이걸 굴리다 보니까 진격 속도가 그냥 가는 애들이 더 빨라지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굴리니까 얘네들은 그거 찾아서 굴리느라고 찾는 애들이고. 그러니까는 벌써 쫙 들어가니까 야 이게 이제 내버리고 우리도 달려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쭉 계속 달려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쪽 쏘도 뭐 죽어라 하고 이제 발사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도 이제 눈 이러고 이제 앞으로 공격을 해 나가는데 진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안정을 시켜야겠더라고 전선을. 막 한꾸로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털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하려면 이렇게 뒤로 쭉
가는데 앞에 이제 한 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요 뒤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밀려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만 이거 요동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앉았어. 벌써 몇 사람은 이제 그 마지막 바리케이트 앞에 옆에 소방차가 하나 있었다. 이걸 탈취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왜 하고 사이렌을 불면서 이제 그걸로 다 덮치니까 총소리가 달라. 총소리가 달라. 그래서 아차 이거 실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이러고 앉았다 보니까. 그래서 팽개치고 저쪽 경복궁 벽이지. 그래도 지그자그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기더라고. 이게. 그래서 합류해갖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이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지. 1960년대 서울대 학생이면 아우 뭡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90년대에 뭐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데 네. 60년대 서울대 학생이었으면 저는 거의 대학 교수급이에요. 그래? 굉장히 똑똑하셨죠. 그럼요. 저거라고 해서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어쨌거나. 네. 근데 이 너무나 양상이 유사하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경무대가 지금 청와대. 그죠? 그렇죠. 네, 그 같은 자리죠. 자리죠.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19 당시에 막 경무대로 진격했다라고 할 때 4.19 그 뭐죠? 기념묘지. 4.19 기념묘지가 4.19 국립묘지죠. 네. 수유리? 수유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혹자는 옛날에 경무대가 수유리에 있었냐? 이런 분도 계신데.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경무대 기념관, 뭐 경무대 뭐 이런 네네.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죠. 그 자리에 이제 청와대가 들어선 거다. 그런데 실제로 4.19 혁명 당시에 경무대로 진격하던 그 진격로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더라고. 예. 그게 너무 좀. 그럼 몇 년 만입니까? 그럼 진짜 56년 만에 재진격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자동 로타리가 다시 보이네요. 그죠. 우리 선열들이 밟았던 그 길. 56년 전에는 상수도관을 밀면서 진격을 했다며. 근데 인터뷰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때도 뭐 이 사진 한 장은 되게 평화로운 거고 이 상수도관을 미는 건 되게 평화로운 거고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그리고 이때 당일만 120 몇 명 123명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했죠. 사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한 180여 명 이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박근혜란다 이승만을 하야를 시킨 거죠. 아까 좀 초반에 곽 박사님이 진보 정당을 해산시킨 수구 정권이 네. 이렇게 또 항쟁을 맞는 이야기 하셨는데 저 자꾸 라반텍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역사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은 우리가 물론 조금 끼워 맞추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4.19, 5.18, 87년 그리고 2000년대 촛불의 경험을 내재화한 상태에서 4월 총선 때 한 번 길을 열어놓고 지금 끝을 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 정말 신기해요. 근데 아까 절대 반복이 될 수 없는 게 촛불이 자연 진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매일 매주 그리고 자연적으로 적을 골라서 자기 가까이에 있는 자기 특성에 맞는 자기 도구에 맞는 적을 골라서 적이라 그러면 좀 너무 센가? 왜? 저들이라고 괜찮아요? 저들? 적들? 어찌됐든 뭐 적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들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복을 끝내자 이런 게 또 내재돼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시민들이 박근혜가 그 파란 수의 입고 호송줄 차고 막 이런 퍼포먼스도 준비해 오고 네. 보셨어요? 뭐 그런 것도 네네. 준비해 오잖아요. 이제 뭐 즉각 퇴진을 넘어서서 박근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구호도 이제 많이 상승이 또 됐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와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진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계속 촛불 보면서. 네, 저는 이 상수도관이 옛날에 시멘트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를 굉장히 밀면서 가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밀면서 가셨죠? 총 바리케이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밀려고 뭐 피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지금도 어찌됐든 매주 청와대 가까이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매주 가까이 가고 있고. 그녀를 만난 500m 전까지 갔죠 우리. 계속 하세요. 네.
그럼 장미꽃을 안겨줄 수는 없잖아. 근데 그 노래 아세요? 그럼요. 아, 초등 때? 네. 하여간 그래서 100m까지 가는데 지금 얘네가 작전 같아. 왜냐면 이게 200m, 100m 가까이 가는데 경찰이 자꾸 불허를 하고 법원에 이제 뭐죠 그거를 원래 허가를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래서 다시 100m까지 간 건데 경찰이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집시법에 의해서. 근데 이번 100m 딱 가면서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그 김수근 청년 결사대 한 사람이 그 이번 토요일은 삼청동 뒤에 산길로 해가지고 깃발 들고 청와대행을 시도를 했다.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경찰들이 하는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집시법상 100m 이내로 갈 수 있는데 왜 막냐 하니까 경찰들이 정말 키와 덩치가 이미 이 내자동에 있는 정경들이랑은 수준이 달라. 키가 다 180 이상이야. 그리고 어깨가 삼각형이야. 떡대가.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대통령 경호법상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100m로 들어간 이상 이제는 집시법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법은 정해진 개선이 없어요. 대통령 경호상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여론상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경찰이 집시법상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행진을 하고. 근데 대통령 경호법으로 막는다. 딱 그러면 여론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부각이 되면. 전 양상이 달라진다. 대통령 대통령 경호법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인정할 수 없는 국민 정서가 지금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 버리면 바로 직무 정지인데 뭐. 그래도 청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경호법은 발동되나? 그럼 직무만 정진 거지. 더 말이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실 7시간 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통령 경호법을 따지고 앉아 있어. 근데 또 하나 든 생각, 이거를 이성적으로 우리 방송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 하지 말고 그것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대통령 경호실이 지금 그 청문회 하면 할수록 완전 메인 사기꾼, 메인 공범으로 딱 드러나고 있잖아요. 주사제 나른 거, 그리고 프리패스로 애들 계속 한 거, 그리고 박근혜가 관저로 이동할 때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 한 건 다 경호실이에요, 지금. 그렇네. 의무과장도 오늘 구라쳤다고. 그래서 이 동시에 저는 털어야 된다. 이 청문회나 사실관계를 밝혀서 경호실이 박근혜와 철저한 공범, 가장 밀착된 공범이라는 걸 이것도 까발키고 완전히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호실이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지금 집회를 막고 있다.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 경호법이든 경호실이든 이거를 좀 집중해서 좀 우리가 경호하면 보디가드만 생각하잖아요. 멋있고 양복 입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근데 청와대 경호실은 제가 볼 때 이미 권력화되고 부정, 부패 여기에 공범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또 탁 까봐야 되지 않나. 대통령의 하야 과정에서는 미국의 이 개입, 상당한 개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봐요. 아까 얘기 잠깐 하셨던 그 4.19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는데 4.19 때 국면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경무대 진격을 하시다가 한 120명 가량의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막 청년들, 청소년들 이른바 아주 극빈층 청소년들이 사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4월 19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승만이 하야한 거는 4월 26일이라고. 근데 4월 19일에서 26일까지 그 일주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서중석 교수님이 계세요. 서중석 교수님이 현대사 그죠? 예. 프레시안에 그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일주일간 미 대사관이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 26일까지 미 대사관 관저에서는 계속적으로 밤늦게까지 불빛이 보이는 그래서 야근했어요.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미 대사관 직원들이 각지를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거 따지면 아까 전에 미 대사관 7시에 소등한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바쁜데도 소등에 한번 동참하려면
엄청난 토론을 했어야 돼. 지금 그 대사관 그렇죠. 그 층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한 50명, 100명이 지금 여론 분석하고 방향 토론하고 하는데 불을 잠깐 꺼야 됩니다. 불을 왜 끕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미 대사관이 불을 꺼야 될 때입니까? 근데 지금 동참하는 척을 해야 된다. 이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이 토론을 격렬한 토론을 했을 때. 격렬한 토론을 했겠죠. 그러면 이건 그다음부터 소설이지만 그럼 끝나면 뭐라고 말할 거냐. 한국 국민들이 한국의 개 돼지들이 뭐 물어볼 텐데 뭐라고 말하냐. 오해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끈 적 없다고 하자. 그럼 믿겠냐. 쟤들은 믿는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쟤들은 다 믿는다. 간만에 좋네요. 그래요? 네. 그러지 좋았어요. 않았을까. 재밌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재밌을 일은 아니고 오픈 현실이죠. 네, 오픈해요. 4월 26일에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5일까지 뭐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을 했을 때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주저앉혀야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 기록에는 오전 9시 10분으로 나오는데요. 10분은 그때 메카나기 대사가 김정열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대통령을 즉시 만나서 당신이 이 대통령을 만나서 정 부통령 재선거를 실시하겠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 자신의 미래의 역할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의 역할? 네, 김정열 그러니까 이거 아주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김정열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대통령 만나봐라. 만나보고. 야 지금 탄핵이랑 진짜 비슷하네. 아니 근데 하야를 시키는 하야가 아니라 그냥 건 아닌 탄핵 거잖아 느낌이. 하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역할을 어떻게 뭔가, 할지. 그죠. 또 그래서 써먹을 때 있으면 써먹겠다라는 거네. 서준석 교수님께서도 미래의 정치적 역할을 고려하도록 이 대목이 정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여지를 열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걸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계속적으로 메카나기가 경무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세 번 정도 찾아갔다고.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하야 성명을 하는 부분에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보수 진영들 일각에서는 이게 완전히 발언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물러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미화. 독자적 결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물러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보도연맹으로 20만 명을 죽였어. 그런데 저기 마산에서 그래. 김주열 학생 그 체류타 맞았다고 자기가 대통령에서 내려와. 그래 아까 항암다리 끊고 도망가는 저희가 박근혜 말이 안 되는 얘기했었잖아요. 거죠. 박근혜는 사람이 아이들이 수백 명이 수장되는 위기에 있어도 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정권을 봐요. 그때 그것도 경호실장이네. 차지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김재규 얘기했잖아요. 버러지같은 새끼들.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사태를 얘기하면서 100만 명이 죽어도 정권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 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의 퍼스트 레이디를 대행했다고 하는 박근혜 영예가 그걸 몰랐겠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참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진짜 촛불 든다고 하야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그리고 그 김종필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 뭐요? 죽어도 하야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하야하지 않나. 오늘도 사실 법대로 해라. 이정현, 정석 정진석이 청와대 들어가서 박근혜 만났는데 뭐 자기가 즉각 뭐 퇴진할 생각은 없다. 어쨌든 뭐 근데 저는 탄핵이 그게- 가결되면 헌재 판결을 뭐 담담하게 기다리면서 뭐라 그랬더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랬는데 뭘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퇴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 저는 미국이 4.19 혁명 당시에 박근혜를 이승만을 하야시켜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데에는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경무대로 진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완전히 경무대를 쓸어버리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승만은 단두대로 갔겠지. 정권이 하와이가 아니라. 그 당시 정서면 그렇게 되죠. 그죠. 네. 정권이 혁신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장면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청산이 되겠지. 그죠. 친일이 청산이 되고
구조 적폐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왜? 이제 한반도에 진주한 지가 1945년부터 1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몇 년 됐어요. 그래도 60년이 넘었잖아. 그래도 지금 미국은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한반도 진주한 지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친일파들하고 미국이 정말 속 깊은 얘기를 이야기 나눈 지도 몇 년 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하야시킨 거 아닐까. 아니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하와이의 교민들이 현금을 모아서 민항기를 보내가지고 뭐 하와이를 갔다고 하는데 미국이 준비한 민항기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이제 지금의 현상이나 뭐 이전 시기를 보나 그때 이승만이나 지금의 박근혜를 보나 둘 다 자기 발로 물러나진 않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물러나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이승만 때랑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하야를 마지막에 강제하고 강요했 미국이 이승만 하야에서 몇 프로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까 장관이나 몇 명 주요 측근 몇 명의 입장을 돌려세운 데서 결정적 작용은 한 건 맞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그때 얼마나 고립감이 심하겠어요. 근데 측근 몇 명이 입장을 선회하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나 군부가 경찰만큼 이승만을 안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네. 군부가 권력을 이양받았잖아. 네. 예. 약간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 지금은 하야가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하야가 탄핵으로 가서 가결과 부결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예. 요 며칠 상간에 가결로 갈까? 부결로 갈까? 마음 같아서 하야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아니 하야는 혼자가 하는 거고 당장은. 네. 당장은. 혼자까지는 시간이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아까 이 박근혜가 지금 소통이 되는 건 이 친박계 전반에서 그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 하는 데에서의 특유의 또 여유와 꼼수가 느껴지더라고요. 헌재는 그러면 4월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순실과 공범 관계에서 무죄 받고 헌재에서 인용 안 되고 네. 하면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 상간에 지금 어차피 정비가 끝났잖아요. 저희가 지금 국면을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곽 박사가 얘기했던 이런 미국과 이런 관계 문제도 있지만 JTBC 터지고 11월 한 달 같은 경우는 박근혜가 청와대가 혼자 약간 고립 형태였단 말이에요. 조선일보가 안 도와주지. 박근혜를 청와대까지 집어넣어준 국정원이 안 도와주지. 검찰도 안 도와주지. 이런 국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선일보 사설이 전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뭔가 하나의 그림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러면 이제 검찰도 움직이고 종편도 움직이고 국정원도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법정에서의 무죄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제 종북몰이, 공안몰이, 도덕성 시비, 뭐 폭력 유발 예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스탠바이 돼 있다고 보고 아이 저 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지난 촛불 때 그럴만하죠.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이상우 위력적인 운동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상우 있습니다. 가수의 그녀를 만나는 거 100m전 있잖아요. 그걸 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 노래가 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를 만나는 100m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이상우 노래를 연달아 들으면서 지하철에서 혼자 슬픈 그림 같은 하면서 사랑은 뭐지? 멀어지는 슬픈 그림 같은 그대. 그래 진짜 네, 옛날 있잖아요. 노래. 그 막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곽동기 씨죠? 서울중앙지검이에요. 그런 노래 들어서 그래. 얘들이 그래서 순간 도청하다가 반성이 얘들아, 되더라고. 마음이 뭔가 약해졌네. 보이스피싱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출석 요구 나중에 곽 박사 마음이 좀 우울하네 이때다.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출석부 여기서 그 내용이- 보낸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야? 2010년에 경찰 조사 받으신 적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006년 전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한번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딱 생각이 나는데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뒤로 수사가 흐지부지 돼버렸거든. 얘들이 6년 전에 걸 털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도 없었고 이때까지. 총체적인 지금 그러니까 나 같은 잔챙이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저 갑자기 이거 데자뷰라 그러나 이런 네. 거 구속됩니다. 곽 박사 한 달 안에. 네. 네, 제 장담합니다. 네. 황선 동지 저희 와이프도 네. 딱 그 7년 전 사건 딱 하나 꺼내 들지만 그림 딱 퍼즐 맞춰서 구속시키더라고. 예. 네. 좋습니다. 와. 라디오 반민특위 참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누가 하지 그러면 진행은? 연내 종결하는 거지. 박근혜 탄핵시키고. 그래 박근혜 목숨 걸어야겠네. 원래 맞아. 박근혜 그만둘 때까지, 박근혜 끌어내릴 때까지 하는 방송 아니었나요? 갑자기 박근혜가 이제 다음 주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라디오 반민특위 깐 라디오 거야? 종북 반민특위 한간에 곽 박사 한간에 팟캐스트가 정말로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바로 의장님 같이 가시죠. 옆방에서 이렇게 운동 같이 하고 좋아요. 총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시 명령이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촛불이 계속 타오르니까. 그러니까 그지 맞아. 원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공격 개시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 얘네가 딱 그러잖아요. 하려고 전통적으로 촛불이 딱 기점이 있잖아요. 네. 딱 최고조에서 빠지는 시점 있잖아요. 빠지는 시점에서 딱 반격을 하더라고 항상. 그죠. 뭔가 문제를 맞네. 그러면 이미 3차 촛불, 4차 촛불 때부터 준비를 한 거야. 그때부터, 100만 됐네? 사실 이제는 준비해. 이제 바로 신호하면은 들어가자 했는데 신호를 왜 안 하십니까? 안 빠지잖아 이 새끼야. 계속 이런 상황 아니냐 지금. 사실 그죠. 그때부터 계속 편가르기도 시작이 됐죠. 그죠. 종북 근데 안 먹히는 세력 거죠, 이러면서 지금. 안 편가르기 먹히는 시작했는데 거죠. 안 먹혔던 거죠. 그리고 촛불은 230만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300만이 안 되면 곽 박사는 날아갈 수 있는 거네. 아니 저는 이제는 도안이면 뭐 아닌가. 제가 배팅 아니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350만. 저는 낙관적이기 때문에 350만 갑니다. 네. 저는 이미 제가 예상했던 수치를 넘어서서 네, 좋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측은. 그러면 메카나기가 했던 단계가 지금 미국 대사가 또 한마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지금 네, 촛불과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그럼 그거를 한번 보면 어느 단계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 관계가. 11월 29일에 존 컵이라고 하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요? 존 뭐? 모르겠어요. 컵이? 존 컵이라고 하는데 컵 아니에요, 컵? 몰라. 컵? 우리말로 써놔가지고 발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미 국무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기자와의 이 인터뷰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기자와의 담화지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사안에 대해서 짚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당연히 앞으로도 우리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고 파트너이다. 한반도 방위와 동맹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바꾸라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짜증나. 근데 지금 트럼프 가면은 바뀌지 않냐. 나는 견해가 일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국무부가 한국의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이게 JTBC에 나온 내용인데 그때 이 존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에 대해 준비된 답변은 따로 없지만 주한미 대사관에서 카운터파트에 있는 쪽과 매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파트? 카운터파트. 상대. 이제, 협상 서로 만나는 상대죠. 정보원. 누군지 정보원이지 뭐. 정보원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저쪽의 상대. 회장은 회장, 국장은 국장, 부장은 부장. 그 사람이 누굴까? 주한미 대사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저번 했잖아요. 종미 스파이 때 4명. 4명이지 뭐. 네. 그러니까 김종인, 그 안철수, 그냥, 반기문, 그러니까, 유승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정보원급인 거지. 네. 파트너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겠네. 정보에. 어쨌거나 카운터파트에 있는 쪽과 매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주로 영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삐! 뭡니까? 촛불 집회? 그죠. 촛불 집회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국의 카운터파트를 만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의 이 하야 정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매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왜 대사관 불은 꺼지냐 이거 7시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지금. 응? 스텝이 꼬이잖아요 지금. 아까 정확하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분석이 다시 한번 성대묘사.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지금 이 조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약간 그 단계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야, 그럼 결국엔 저의 운명 문제도 지금 이 주한 미 대사 마크 리포트의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는 거가 리포트 걔한테 달린 거야. 와, 이게 진짜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리포트를 청와대로 막 이런 거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맨날 가고 있는데 뭘 또 청와대로 보내요. 아이 가가지고 이미 가고 진짜. 있을 건데. 원래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이런 운영 방식이 안 맞아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 앞으로. 그래서 교훈은 뭐냐? 촛불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 아 그래서 단계가 약간 진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역사적 교훈으로 네. 그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승만한테 권장을 한 게 이제 3.15 부정선거 됐고 재선거를 해라. 재선거. 요런 절충안 낸 거랑 지금 탄핵안 낸 거랑 4월 퇴진설 요런 단계랑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면 요 단계 다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남은 거네요. 방향에서. 그죠? 무조건 즉각 하야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수순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탄핵을 가결한다고 할 때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잖아요. 왜? 헌재가 박근혜 지시에 따랐던 정황들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탄핵을 가결한다고 해서 그대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할 수 있게끔 보다 빠른 탄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촛불을 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을 했다. 그러면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해서 이 국면이 끝나는 거냐. 대한민국 개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꺼져버리게 되면 사실 뭐 4.19 때 우리가 흔히 저는 그런 표현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던 현대사 책에 미안의 혁명 4.19라고 쓰여 있더라고. 뭐 미안의 혁명이요. 그때 열심히 경무대로 뛰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이 4.19 혁명의 그 열기가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그때는 쿠데타의 세력이 해가지고 잠식을 당한 건데 87년에는 그 87년 대선 이른바 6.29 선언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노태우에게 뺏기게 되고 근데 지금은 유실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촛불을 계속적으로 드는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낙관합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낙관해야겠지. 아니면 자기가 징역 가는데. 아니 근데 촛불이 안 꺼져도 징역 가요. 갈 징역 간다고. 근데 두 분은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얘기하던데 이번에 부결되면 국민들이 청와대로 달려갈 거다. 그럼 탄핵안이 부결되면 제가 징역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검찰 공안부가 저는 부결되기를 바라야 되는 건가요? 검찰 공안부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부결되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막상 부결과 가결 차이는 하나죠. 막 하나죠. 그나마 명예로운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서로 피를 덜 보는 거죠. 맞아요. 부결되면 박근혜 임기는 더 짧아질 거예요. 오히려. 그나마 지금 탄핵안을 넘겨가지고 직무정지 상태로 버텨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법대로 하자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지난번에 3차 그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랬는데 뭐 이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굳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으려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리에 연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도 그런 거지. 유전자의 이제 힘인가? 들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무거워서 깔고 있는 거지 내려놓고. 아니,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려놓은과 동시에 얘는 이제 구속이야. 대통령 끝나면 당연히 이거 구속감이잖아요. 자기 그 같이 범죄 저질렀던 사람 뭐 최순실이니 차은택이니 다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좀 두려워서 지금 그걸 좀 미루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네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노동자, 농민, 기타 학생, 청년 학생 모든 사람들의 그 애국적 조직의 반외세에 대한
또 반민주에 대한 또 반민생에 대한 민생은 악덕 기업을 적으로 삼는 거니까 그 통일도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무수한 투쟁 역량들이 너무도 많이 직접 돼 있다고. 그래서 그전과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민주계 정부로 가는 데까지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고 통일 정부로 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금 단박 여의도에서 새누리당을 포기한 것 자체가 이제는 촛불이 하나하나 반자주적인, 반민주적인, 반민생적인, 반평화토론적인 모든 조직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위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안겨주는 거죠. 혁명에 가까운 이현종 정권을 만들 때까지가 우리가 싸우는 여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저희가 진짜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면 할수록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데 특히 이 하야 정국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막 나도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 구호 들고 거리로 뛰어나오고 싶은 심정인데 사실 제가 12월 10날 4.19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교복 좀 맞춰 입고 못 살겠다 갈아엎자 막 플랑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누구? 예? 제가 30대 후반들이? 뭐 어떻습니까? 30대면 어떻고 저 중반입니다. 그리고 교복. 네. 그래서 네. 교복을 빌려보려고 막 알아봤더니 비싸더라고요. 빌리는데 한 벌 빌리는 것도? 네. 옛날 교복. 네, 한 벌 빌리는데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남자 모자 빌리면 5,000원 추가고 막 그래서 급 접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요 퍼포먼스를 좀 살려서 다음 12월 10날 반드시 또 청와대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포먼스 얘기하셨는데 퍼포먼스는 이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퍼포먼스 말고 길을 여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길 열러 간다니까. 네, 길을 열려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수관을 굴려야 돼. 쌍수도관 가지고 갈까 진짜? 더 연구를 해야 된다. 퍼포먼스 말고. 퍼포먼스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재밌고 즐겁고 기발하고 국민들이 다 하는 게 퍼포먼스예요. 근데 기존에 사실 저는 운동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잖아요. 운동권은 약간 뭐라 그럴까 특화된 면이 있죠. 뭐냐면 좀 더 경험이 많고 개별이 아니라 단체잖아요. 근데 1인들이 못하는 게 있잖아. 1인들이 퍼포먼스까지는 할 수 있고 2, 3인 친구들이 모여서 기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 100명이 모인 데는 2명, 3명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잖아. 같이 토론을 하고 방법을 찾고 각자 이러면서 실제 국민들이 더 절실한 문제를 푸는데 뭔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마음에서 아까의 꿈이 산신령님이 내려왔다. 기진아 답답해하지 말거라. 길을 여는데 지혜를 모아 보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한데 에서 저는 아까 이재명 현상 같은 게 나온 거고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거니까 국민들 뭔가 바람에 맞는. 근데 또 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도 저는 그런 지혜를 그런 단체가 있다면 단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통합진보당 하셨다고 하고 저도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곽 박사님도 주권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단체로 모인 사람들의 응당 맞는 저는 지혜와 정성과 기술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게 관건 아니냐. 뭐 퍼포먼스야 뭐 다 하는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할 거예요. 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중할 거는 저는 길을 여는 거다. 퍼포먼스로 길을 열면 되잖아요. 네. 오늘 지금 4.19 이걸 봐도 아까 뭐 김재규 얘기도 했고 많이 얘기했지만 청와대 앞에 가는 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사실. 탄핵 문제랑 별개로 청와대 앞으로 가는 지금 국회도 그러잖아요. 국회 압력 넣으려고 하면서 국회 앞마당을 열어라까지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는 무슨 성역이요? 대통령 경호법이 말이나 돼 지금? 경호를 어디 감히 해? 박근혜를 왜 경호를 해? 당연히 청와대 앞마당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앞마당에 가서 박근혜 귓구녕에 들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다. 근데
국민들 250만 국민들이 청와대 앞마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혜를 모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4.19의 교훈은 저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토요일에 어떻게 다들 청와대? 네, 제가 상수도관 경복고 가줄게요. 앞에서 라반트의 시와 노래. 그거 말씀드려요. 경복 저 안 돼요. 네. 우리 코리아나 앞에서 축구방송 신문 팔아야 돼요. 그래요? 신문도 팔고 근데 권호혁 대표님이 토요일 날 네. 방송하실 거래요. 현장 방송, 주권 방송. 그거를 경복고로 가자고 하지 뭐. 저는 상수도관 굴리고 있겠습니다. 상수도관을 그냥. 굴리고. 네. 저는 각자 잘할 수 있는 거 네. 합시다. 그죠. 네. 다양하게. 승혜 씨는 상수도관 좋아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잘 어울리죠. 저는 신문을 팔겠습니다. 상수도관은 좀 다르네 교복이랑. 퍼포먼스 같지 않아. 뉴스에 나올 것 같아. 상수도관을 굴릴 수가 없잖아. 라반특 안승혜 씨 상수도관을 굴리다. 상수도관 얇은 거 굴려. 아니 그거 아니 상수도관 그거 말고 요즘에 폭력의 비약. 요즘에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오물 내려가는 거 까만 거 이따만한 거 있어. 그거 가벼운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그건 괜찮은데? 회색 박근혜 칠해가지고. 너는 상수나 들어가라. 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못 살겠다 갈아엎자 해가지고 굴릴 거야. 낙하가 몰라도 전직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나올 것 같은데. 나? 아 그러겠지. 당직자라고 나오겠지. 아 난감하네. 폭력적이라고. 네. 하여간 토요일 현장에서 우리 또 한번 지혜를 미리 발휘해 봅시다. 말씀드리지만 플라스틱입니다. 좋습니다. 자 코리아나 호텔 라디오 반민특위. 신문 사러 오세요.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